안녕하세요. 이승원의 시선 이승원입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꾸며봤는데요. 최근에 시진핑 주석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해졌죠. 지난달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고 그 며칠 뒤에 푸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북한에 직접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죠. 시진핑 국가주석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를 맞이한 김정은 위원장은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남대 이물출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래 기다렸습니다. 몇 달 동안 제가 못 뵈가지고 북한 문제 여쭤볼 게 많은데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늘 한꺼번에 여쭤보려고 제가 벼르고 있었어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교수님 이제 말 그대로 7년 만에 방북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자지라 방송에서 이제 뉴스 나오는 거 가끔 보는데 어머나 7년 만이야. 그러면서 이 알자지라인가 어디서 시진핑 주석이 외국에 나가는 그 횟수를 평균을 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조금 많이 다니다가 뭐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니다가 코로나 이후에는 굉장히 뜸해졌고 한마디로 거의 움직이지 않는 시진핑 주석이 다들 손님 맞이만 하는 시진핑 주석이 간 곳이 있었으니 평양이더라. 그러면서 약간 놀랍다. 뭐 이런 취지의 기사였습니다. 그 자체도 굉장히 재밌죠. 이번 방북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그 이제 이란 전쟁 이후에 이제 미중 간의 경쟁이 사실 뭐 어느 때보다 이제 격화가 되고 있죠.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이 뭔가 새로운 큰 판을 짜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새로운 큰 판이라는 게 이제 시미 주석이 이번에 그 북한을 방문하기 이튿날 노동신문에 기고문을 냈습니다. 네. 그 기고문에 보면 글로벌 4대 이니셔티브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네. 그게 이제 결국은 인류 운명 공동체를 이제 그 완성하겠다. 네. 그게 이제 중국이 주도하는 질서입니다. 옛날에 이제 중화 질서하고 비슷한 건데 네. 중국이 중심이 돼서 새로운 인류 운명 공동체를 건설하겠다. 네. 근데 그걸 위해서 4대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뭐 발전, 안보, 문명, 네네. 뭐 AI 그 거버넌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네. 거죠. 네네.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해 드리냐면 지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북한 방문은 저는 나름대로 정점을 찍었다고 봅니다. 그 전에 이미 이제 뭐 유럽 나라들 그리고 특히 이제 뭐 미국하고 정상회담도 하고 미국하고 그 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도 하고 불과 5일 만에 그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초청해서 중러 정상회담을 하잖아요. 네, 그 시기도 그리고 참 묘했어요. 묘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바로 이제 그 평양을 방문한 건데 그러니까 그 이제 질문을 주셨잖아요. 이번 방북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네. 이 방북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을 하려면 결국은 지난해 9월달에 중국 전성절 90주년, 네. 80주년. 80주년. 네. 그때 이제 그 러시아하고 북한 그러니까 북중러 이제 연대를 전 세계에 과시했잖아요. 그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봐야지 된다. 그러면 그게 결국 어떤 의미야?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질서, 그 새로운 질서와 관련해서 러시아와 북한을 확 잡아 끌어들여서 적어도 네. 동북아시아 그리고 유라시아 쪽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보다 확고히 한다. 그게 큰 틀에서 이제 목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차차 얘기하면서 세부적인 네, 많은 네.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어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지금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쇠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네. 미국의 쇠퇴하고도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해서 러시아와 북한을 이 동북아시아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안보와 경제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네. 확고한 새로운 동맹을 만드느냐. 그 동맹을 만드는 중요한 변곡점이 이번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단 토대는 만들어진 것 같다. 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질문 드린 것처럼
올해만 해도 지금 이제 상반기 겨우 지나고 있는데 외신들이 도대체 베이징에 어떤 사람들이 달려가는지 일일이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스페인 총리는 벌써 몇 번째 만났고요. 뭐 독일 총리, 프랑스 대통령, 뭐 유럽 연합에 있는 주요 인사들. 어쨌든 지금 워싱턴이 너무 불안불안하고 트럼프 대통령 만나면 문제만 생기니까 사람들이 다들 아 내가 시진핑을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베이징을 좀 가야 될 것 같아.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들 입장에서 포트폴리오인 거죠. 그래서 다 달려가요. 그 부자 나라들이 막 다 달려가. 근데 김정은은 물론 작년 전승절에 갔지만 와 그래도 시진핑 주석이 평양까지 직접 가는 거는 이거는 본인 입장에서 좀 자존심 상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시진핑 입장에서는. 근데 굳이 갔어요.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김정은의 힘입니까? 그게 이제 이번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노동신문에 기고한 그 내용을 보면 그 단초들이 좀 보여져요. 네네네. 이제 이번 정상회담이 과거의 북중 정상회담하고 뭐가 다르냐 그런 질문을 혹시 또 하신다면 방금 말씀한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에 매달리는 모양새다. 모양새는 좀 그랬어요. 네. 네. 그리고 그 기고문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진핑 주석이 그러니까 올해 첫 해외 방문지로 북한을 선택을 해서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중요하게 마무리될 부분이 있다. 근데 그게 이제 왜냐하면 북한하고의 그 돈독한 그런 협력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자기가 그리는 특히 이제 이 동아시아에서 구상이 마무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 핵심이 우선은 미국을 견제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일본이라고 봅니다. 아, 일본. 지금 이제 아시지만 지금 다카이치 일본 내각하고 중국하고 지금 사이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대만 유사시 발언 지난해 11월에 해가지고 굉장히 안 좋아졌죠. 그렇죠, 그 맞습니다. 지금 일본에 사실은 그 중국 관광객도 많이 줄었잖아요. 많이 줄고 그 정도로 이제 지금 그 일중 관계 또는 중일 관계가 안 좋은데. 지금 그 다카이치 내각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핵 재무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군비를 확장하는 모양새를 내고 있고 그리고 또 미국으로부터 많은 무기를 지금 첨단 무기를 수입을 하고 있는데 그 무기들이 대부분 대만을 방어하는 용도거나 또는 중국의 어떤 중심 깊숙하게 타격할 수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들을 지금 수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현상들, 특히 이제 이 한반도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일본과의 관계들, 물론 이제 대만 이슈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일본을 보다 확실하게 견제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북한을 활용하는 측면을 봐야 된다. 저는 일단 그걸 보거든요. 그게 이제 군사 안보적인 측면이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결국 이게 이제 그 주고받기식으로 하면 어떻든 주고받기식으로 해야 이게 보다 공고한 어떤 그 동맹관계 또는 뭐 중동맹관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뭐 경제협력 카드도 많이 제시를 하고 이제 그런 건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진핑 주석의 그 머릿속에는 북한 활용과 관련해서는 미국을 견제하는 측면도 있지만 결국은 저는 일본을 압박하기 위한 어떤 카드로서 북한을 활용하려고 하는 생각이 상당히 깊이 지금 뿌리 박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아주 거칠게 표현하면 미국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그것이 지금 일본이고 다케이치 또 그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발언이 그 공이 여기 튀어가지고 결국은 시 주석이 평양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은 아닌가. 뭐 무기 관련해서도 그렇고 전략적으로 그렇고 여러 가지 참 이게 한쪽에서 이게 약간 풍선처럼 이쪽에서 튀어오르면 저쪽에서 또 이렇게 무너지고 약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전략적으로 다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교수님이 이제 기고문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기고문을 쭉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기고문에 담긴 내용들은 내가 가서 이런 얘기 할 거야라는 그 설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잠깐 읽어드리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 주석이 기고문에서 쌍방은 호상, 그러니까 상호 간의 국가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수호하는 것을 결연히 지지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녕, 국제적인 공평과 정의, 그리고 전후 국제 질서를 공동으로 수호해 나가야 한다. 이게 미중 정상회담에서 나올 법한 얘기들인데 그렇죠. 이게 주권, 안전, 이익 수호는 뭐 지역적인 거라고 하더라도 국제 공평과 정의, 그리고
그리고 저는 국제질서까지 하니까 너무 좀 거창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결국 이제 이거는 북한의 전략적 그 국가 위상이 이제는 이렇게 반영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의 전략적 지위를 인정한다는 네,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창한 어떤 대의를 위해서 북한과의 어떤 전략적 협력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고, 그렇다면 그 전략적 협력 관계의 대전제는 뭔가 하면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핵 강국이 이제 북한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이 자기들이 그렇게 인정하는 만큼 예를 들면 뭐 전략적 국가 위상을 안 가지고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핵 국가로서 인정을 만약에 안 한다면 이런 식의 레토릭을 사용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네, 너무 거창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이 기고물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평양에서 열렸던 그 북중 정상회담에서도 나와 있고, 네. 또 그 오늘 아침 노동신문에 나온 그 감사문, 그러니까 6월 10일 노동신문 조간에도 네. 그 보도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역 평화와 안전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경계를 수호해야 된다. 네네. 그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북한의 존재감을 명확히 인정하는데 그 존재감의 그 실체가 결국은 네. 북한을 사실상의 핵 강국으로 인정한다는 거다. 그 지금 그 북중 간의 정상회담의 면면이 흐르고 있는 그 기류를 보면 네. 결국은 핵 강국 대 핵 강국 간의 대등한 수준에서의 대화고 협상이고, 네. 또 그 두 정상이 그런 어떤 내는 메시지도 어떻게 보면 지역에 한정된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네. 글로벌 차원의 또 국제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그런 맥락을 이전과 다른 맥락이라는 측면에서 주목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날 때 이 언어들이 일단 너무 화려해요. 뭐 거의 뭐 피를 나눈 형제와 같은 그런 느낌에, 그리고 또 이렇게 당끼리의 우호 협력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표현해, 이런 그 수사들이 참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공동 성명은 없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중국과 북한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공동 성명의 형식은 거의 내지 않았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지난 6차례 네네. 북중 정상회담을 했는데 공동 성명을 낸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말씀하신 건 김정은 위원장 그렇죠. 이후죠. 시진핑 주석하고. 네. 다만 이제 그 각자 협의하고 합의한 내용을 노동신문과 중국 신화통신을 통해서 보도문 형식으로 내보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각자 입장에서 논의한 내용 또는 합의한 내용을 발표하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의 그런 안 맞을 차이가 때가. 있어요. 네네. 각자가 중시하는 게 있는 거죠. 근데 그 자체도 우리가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이 많죠. 왜냐하면 중국과 북한이 각자가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네. 또 공개하고 싶지 않은 내용들, 한쪽에서는 공개하고 싶어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또 공개하고 싶지 않다. 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런 차이가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중 정상회담 그 논의 내용들을 보면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도 새로운 또 특징 중에 하나예요. 네. 그만큼 지금 북중 간에는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방금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제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또 강조한 부분이 뭔가 하면 사회주의 연대입니다. 사회주의 연대. 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지금 그 북한이 러시아 관계도 굉장히 강조를 하잖아요. 뭐 온갖 그 어떤 화려한 수사를 다 동원해서 관계를 규정을 하는데, 네. 사실 지금 북한하고 중국 관계도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어떤 뭐 어떻게 보면 너무 또 과장된 수사법을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네. 이 차이가 뭔가면 북한하고 러시아는 같은 사회주의 이념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북한과 러시아는. 러시아는 과거에는 사회주의 국가지만 지금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거든요. 아니죠. 예. 네. 근데 지금 북한하고 중국은 명실공히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사회주의 노동당, 공산당이 그 국가를 이끌어가는 그런 당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념을 특히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념을, 그러니까 이 이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한다 이거죠. 이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네네. 그 어떤 고리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정상이 사용하는 용어들이 뭐 피보다 더 진하다고 맞아. 얘기도 하고 뭐 너무 우리는 또 화려해요. 이웃이고 뭐 세상이 어떻게 변한들 맞아요. 정세가 어떻게 변해도 우리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관계를 이번에만 강조를 했느냐? 이전에도 강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또 잘 봐야 되는 게 이념은 같은데 이념 뒤에 숨어 있는 어떤 그 실익, 네. 실리 이게 이제 또 굉장히 영향을 좌우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또 서로가 막 결의를 다지고 약속을 하고 이러면서도 또 이게 정세 변화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실리의 어떤 실익의 또 비중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러면 또 관계가 다시 또 경색되기도 하고 이게 이제 북중 관계였어요. 그 주목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번 합의 내용은 네. 역대급이에요. 아. 제가 봤을 때는 냉전 이후 북중 관계가 가장 높은 수준에 지금 올라서고 있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과연 이게 앞으로 잘 이행될 것이냐? 그거는 앞으로의 실익이 어떻게 교환되느냐? 정말 합의한 대로 각자가 원하는 실익이 잘 네. 교환되느냐? 이걸 이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과거에 왜 이게 북중 간의 합의가 잘 이해 안 되느냐? 사실 그동안 그 중국은 미국의 눈치를 많이 봤죠. 네. 더군다나 이제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가능하면 그 유엔 안보리 제재 같은 것을 준수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북중 간의 교류 협력이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네. 왜 유엔 안보리 제재를 준수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올 연초까지만 해도 북중 관계가 또 상당히 굉장히 또 차갑게 또 차가운 어떤 그런 그 분위기가, 국면을 유지를 네. 했거든요. 네. 근데 또 이렇게 또 달라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사회주의 국가끼리의 어떤 이념적 연대를 토대로 해서 이번에는 뭔가 지속 가능한 어떤 연대를 만들어 보자 또 상호 발전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자 얘기는 하는데 결국 유엔 안보리 제재를 중국이 얼마나 준수하느냐. 네. 정말 과거하고 다른 수준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를 완화시켜 주느냐. 그래야 이번에 이 북중 정상 간에 논의했던 여러 가지 전방위적 교류 협력이 네. 이게 제대로 이행이 되거든요. 네, 네.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해 나갔지만은 지금 시진핑 주석이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특히 그 경협과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네. 뭐 지금 국경을 완전히 개방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뭐 인프라 협력이랄까 뭐 과학기술 농업 지금 상당히 많은 분야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 분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제재가 상당 수준 완화되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이행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일단 양측 간에 만났을 때 시진핑과 김정은이 처음 만난 게 그때 2018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와의 첫 만남을 목전에 두고 갑자기 이제 베이징 가가지고 처음으로 만났고 그 전까지만 해도 막 애태우고 있던 시진핑이 엄청나게 환대하는 그 모습부터 시작된 게 벌써 한 6번째 정도 이제 만남이 이어졌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보도문이나 이런 걸 보면은 정말 그 피를 나는 형제 같은 얘기처럼 얘기를 하고 또 이념을 엄청나게 강조하지만 사실은 이익이 조금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친밀한 어떤 관계가 유지되지 않고 계속 냉온탕을 왔다 갔다 했다. 그 말씀 하나 있고 제가 좀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이번에 우리 언론이 주목한 걸 보니까 시진핑이 이 세 단어를 계속 강조했다고 합니다. 외교, 법집행, 그리고 군사. 그런데 법집행은 아마 이제 국경 간에 뭐 그런 것 같고요. 외교야 뭐 당연한 거지만 그런데 이 군사 부분을 시진핑 주석은 굉장히 강조해서 여러 차례 말했고 하지만 노동신문인가에서는 이 군사 부분이 비교적 축소돼서 언급됐다. 이런 포인트가 있었는데 아예 언급이 안 됐어요. 아예 언급이 안 됐어요. 예. 이 부분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예. 왜 시진핑은 군사를 그렇게 강조했는데 북한에서는 그걸 축소시켰는지. 이제 이전의 북중 관계와 이 근본적으로 다른 어떤 성격을 띠고 있다고 이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건데 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군사 분야 협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서 일본을 겨냥한 그 북중 간의 어떤 그 전략적 그 협력이 상당히 예상된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군사 분야는 그
북중 관계에서는 거의 금기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은 그 북한 정권이 계속 핵 개발을 고도화하고 네. 뭐 수시로 그냥 미사일 시험 발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2018년 그 첫 번째 이제 그 북중 간의 정상회담 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네. 북중 관계는 최악 중에 최악이었어요. 왜 그렇게 최악 국면까지 갔습니까? 결국은 핵.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핵 개발을 했잖아요. 핵 실험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 입장에서 북한하고 군사 분야 협력을 논한다?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 군사 분야 협력을 시진핑 주석이 직접 얘기를 하고 네. 또 더 적극적으로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참 묘하더라고요. 네? 네. 이건 정말 큰 변화거든요.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느냐? 그만큼 일단 쉽게 얘기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하고 군사 협력을 할 지금 필요성이 더 굉장히 간절해졌다. 네. 저는 오히려 간절해졌다고 보는 겁니다. 네네. 그게 이제 이란 전쟁의 영향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중국 입장에서는 이란 전쟁이라는 게 정말 현실적인 그 어떤 대응책을 논의해야 될 그런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네. 뭐 계속 지금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아슬아슬한 국민들이 계속 전개되고 있는데 중국이 결국은 북한을 더 이 끌어안을 어떤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갖고 있는 핵 문제, 그 핵 보유국뿐만 아니라 핵 네. 보유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지금 그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역량이랄까 네. 또 재래식 무기 이런 재래식 무기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상당한 어떤 그 존재감을 과시해줬잖아요. 네. 실효성을 뭐 충분히 보여줬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그 러시아 입장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나마 덜 밀리는 것이 결국은 북한의 기여다, 북한 군인들의 기여다. 이거는 지금 아무도 부인 안 하고 있거든요. 파병을 해서 실질적으로 러시아가 상당히 득을 봤죠. 그런 네. 맥락에서 중국이 봤을 때 북한이 가진 이 전략적 가치는 이전하고 다른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미중 관계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래도 끝까지 계속 북한을 일정하게 견제를 했을 겁니다. 네. 예?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이렇게 계속 핵 개발 어떻게 보면 고삐풀 망아지처럼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미국의 전략 자산이 더 한반도에 배치되고 이러면서 그게 중국을 더 압박하는 모양새 될 수밖에 없거든요. 과거에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게 이란 전쟁을 지켜보면서 이제는 좀 더 군사적 균형과 관련해서 북한을 포함한 이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균형을 지금 모색하고 있다. 네. 이런 식으로 봐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또 재밌는 것은 네. 과연 그러면 북한은 이 중국의 속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북중 관계만큼 어떻게 보면 불가원 사이가 없다. 겉으로는 굉장히 좋은 관계 같지만은 네. 그 이면에는 정말 중국에 대한 불만과 네.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애증인데 증이 한 90인. 그렇죠. 신뢰를 안 하거든요. 맞아요. 네. 뭐 그런 내용은 이미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협력을 원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가지고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중국과 러시아 간에 이제 지난번 정상회담 얘기를 꺼냈잖아요. 그 네. 정상회담 공동 성명을 보세요. 그 성명을 보면 일본의 재무장을 굉장히 경계하는 네, 내용들이 네. 많이 나와 있어요. 네.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북한의 비핵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켜도 안 되고 경제 제재해서도 안 되고 또 군사훈련을 통해서 북한의 안보를 위협해서도 안 된다. 그 내용이 중국과 러시아 간의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그게 나와요. 네. 저도 뭘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네. 기사를 일부러 가져왔는데 지난 이제 5월에 정상회담 할 네. 때 그냥 대놓고 예전에는 약간 모른 척하면서 뒤에서 도와줬다면 지금은 대놓고 대북 제재 반대. 근데 둘 다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잖아요. 그래서 와 진짜 요즘 판의 승자는 김정은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죠. 불편한 진실입니다만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미 그러니까 이번에 북중 정상회담을 했지만 이미 중러 정상회담, 북중 정상회담을 함께 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걸 같이 봐야
이번 북중 전체 정상을 그림. 갖는 의미가 보다 명확하게 보여진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군사 분야 협력과 관련해서 보면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도 묻고 하는 게 그럼 앞으로 북중 간에는 어떤 식의 군사 협력이 예상되는가? 네, 뭐 훈련까지 그게 같이 한다는 궁금하잖아요. 건가?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북한하고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을 보면 정말 또 뭐 상당한 수준 아닙니까, 그죠? 뭐 네. 같이 이미 전쟁터에서 같이 싸우는 전우가 되어 있고 그뿐만 아니라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러시아의 또 첨단 무기를 기술을 기술 이제 받고. 받으면서 네. 그걸 또 업그레이드 시켜갖고 네. 더 좋은 무기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번에 정상회의 이전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중요 그 군수 공업 그 공장도 시찰도 하고 또 새로운 핵물질 공장에 가서 또 현지 시찰도 하고 그걸 또 사진으로 보여주잖아요. 막 굉장히 많은 숫자의 네. 그 다양한 미사일들 뭐 방사포 첨단 무기들 막 보여주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런 지금 기술들이 빠른 어떤 생산이 가능하고 기술이 발전됩니까? 그게 결국 러시아와가 협력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군수 산업과 관련해서 러시아하고는 이미 어느 정도의 공급망이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 거고 네. 중국하고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근데 이제 문제는 공급망 그러니까 군수 물자 생산과 관련해서 공급망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한 전쟁의 핵심이거든요. 지금 네, 네. 이런 전쟁이 교훈이 주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 전쟁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아요. 전쟁하면 이게 길어져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이게 쉽게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다. 네. 이거는 진짜 굉장히 가능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지금. 네. 이런 상황을 지금 중국이 준비하고 있다는 게 대부분의 국제 정치학자들이 동의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런 걸 준비하는 중국 입장에서 이제 북한과의 관계가 어떻게 포지셔닝 하는 게 최선이라고 볼까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좀 제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던 게 2020년에 제가 첫 번째 책을 쓰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2020년이니까 한 6년 전이죠. 그때 봤던 여러 가지 뭐 아티클들이나 글들 보면 이제 북한과 중국이 사이가 얼마나 안 좋은지 뭐 그런 걸 잔뜩 읽다가 아까 딱 말씀하신 그 부분 핵과 미사일 지금은 미국을 겨냥한다고 하지만 저게 중국을 겨냥할지 어떻게 알아? 라는 의문이 바로 중국 사람들이 느끼는 그 감정이자 불만이자 어디 또 건방지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중국이 또 북한을 바라보는 그렇죠. 시선 이런 것들이 이제 묘하게 그래서 북한이 핵 개발하는 걸 누구보다 싫어하는 게 또 중국이다. 뭐 이런 종류의 글을 봤는데 이번에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졌어. 러시아와의 관계 보니까 2024년에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까지 해가지고 사실은 성우 이제 자동 개입하도록 사실상 만들어놨어. 이러니까 중국이 지금 불만을 터뜨릴 겨를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 닥터헤지 발언이 또 작년에 나와. 그러니까 이게 맞물려가지고 그 이제 시진핑 주석이 평양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김정은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굉장히 강조하고 시진핑은 비핵화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어요. 그 같은 맥락인가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그 주석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아주 그냥 명확하게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여우같이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전과 달리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북한이. 그러니까 지역 안정과 관련된 지렛대도 가지고 있고 또 유사시에 중국을 지원할 수 있는 지렛대도 가지고 있고 또 이미 러시아하고 협력을 통해서 자신들의 능력을 군사적 역량을 충분히 검증도 해주고 또 군수산업과 관련해서 중국이 유사시에 필요할 수 있는 그런 또 공급망 체계도 어느 정도 갖춰놓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그 쉽게 볼 수 없는 그 여러 가지 이 전략적 역량들을 북한이 지금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 보세요. 이제 김정은 위원장 여동생 김여정 그 부장이 당부장이 또 이번에 북중 정상회담 이틀 전에 담화문을 했잖아요. 미리 나와서 제가 상당히 그 참 놀라면서도 깜짝 그 상당히 흥미로웠던 게 그때 하는 얘기가 뭐래요?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 때 중미 정상회담 때 비핵화를 합의한 적이 없는데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합의했다. 그렇게 얘기했다면서 막 펄쩍 뛰었죠. 자기들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표현이 재밌었어요. 네. 그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 중국 측의 얘기 다 들었어. 그렇죠. 우리 취재 끝났어. 그렇죠.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바로 그 얘기가 뭐냐면 결국은 중국도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북한의 핵 보유 지위를 인정할 수는 없지만 뭐 안목 차원을 떠나서 네. 거의 이제는 중국도 우리를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김여정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김여정의 입을 통해서 그렇죠. 그렇죠. 지금 전 세계에 발신한 거랑 똑같거든요. 지금. 네, 네. 그래서 지금 김여정이 시진핑 주석 오기 전에 딱 일부러 날짜 맞춰가지고 얘기했는데 그때 6일이었잖아요. 이틀 전에. 그 담화를 얘기했는데 여러 가지 발언 중에 가장 재미있었던 거. 우리는 뭐 핵 보유 지위 절대 이거 잃지 않을 거예요. 뭐 그건 늘 하던 얘기니까 그렇다 치고. 미중 정상이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 완전한 날조이고 허황된 거짓 정보다. 그러면서 그러한 사실의 유무에 대하여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서 그 얘기는 중국 측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들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그냥 대놓고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트럼프한테 야 이상한 얘기하지 마 그런 얘기와 동시에 시진핑한테도 이제 곧 오실 거죠. 하지만 우리는 비핵화는 없습니다. 이제 소위 단돌이라고 하죠. 네,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발언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얘기를 하지만 김여정의 담화가 갖는 그 함의는 사실은 이전에 그 늘 얘기했던 비핵화는 우리가 이미 헌법화했기 때문에 네네. 이건 절대 우리가 포기 못한다. 그런 반복적인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 정작 중국은 침묵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때 협상을 했을 때 북한의 비핵화 관련해서 합의한 적이 없다. 뭐 대변인을 통해서라도 그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서도 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중국은 일절 아무 얘기 없어요. 네네. 그래 이제 그것도 이제 미국을 적절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관리하는 거죠. 그래 뭐 당신들이 원하는 걸 우리 알겠다. 네. 뭐 참조하겠다는 수준에서 아마 얘기는 된 것 같은데, 근데 지금도 미국 워싱턴에서는 계속 우리가 시진핑 주석하고 합의를 했다. 네. 백악관 그 홈페이지에서도 이제 그게 얘기했죠. 팩트시트에서도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터 얘기를 안 해요. 거의 NCND 분위기로 예. 아무 말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김여정이 저렇게까지 강하게 부인하고 네.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자기들이 당사자일지 모르지만 어떻든 미국하고 중국 정상 간에 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그 김여정 부장이 끼어들어서 네. 뭐 황당한 얘기하지 마라. 네네. 날조다. 그렇도록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뭐 아까 말씀대로 그 이미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네. 이제는 비핵화 의제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마라. 그렇게 한 거죠. 그게 아마 이번 담화에서. 그 담화에서도 네. 반복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김여정이 이날 굉장히 많은 말을 했는데 핵심은 어쨌든 미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합의했다라는 거는 미국 측의 날조된 거짓말이다가 한 축이고 또 한 측은 이제 한미를 싸잡아서 비난하는 거였죠. 최근에 미국이 우리나라 이제 무기 판매하는 거 승인한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했고 그리고 김 부장뿐만 아니라 국방부에 또 누군가가 나와가지고 또 비슷한 얘기를 한참 하더군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 국무부가 한국 측에 1억 6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650억 원 정도에 달하는 거군요. 합동 정밀 직격탄 그리고 장비 수출 승인을 결정한 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굉장히 견제구를 날렸는데요. 이게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대만 유사시를 생각해야 되는 시진핑과 그리고 다카이치 발언과 그리고 이란 전쟁을 바라보는 중국과 뭐 북한 각각 계산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같은 곳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네. 예. 이란전이 진짜 많은 거를 시사하네요. 그리고 뭔가 그러니까 변곡점을 만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죄송합니다. 네, 목 물론 상태가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뭐 공급망 이슈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제 가격 물가 인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한테도 지금 상당히 심각한 그 영향을 주는 게 이란 전쟁인데 그 중국과 이제 러시아 또는 북한 입장에서는 네. 이란 전쟁이 또 전혀 이제 다른 차원에서 이게 그렇죠.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생존적인 문제. 네, 네.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이제 안보 문제 이런 거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경제 발전 얘기도 하고 다른 많은 얘기도 하지만 결국 저 중국과 이제 북한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주권 사수, 네. 그게 안보란 말입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란 전쟁을 보는데 무엇보다 이제 두 가지를 지금 북한은 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미국은 정말 이제 신뢰할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뭐 좀 믿을까 말까 했는데 이번 이란 전쟁을 지켜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뭐 계속해서 바뀌는 그런 말들부터 시작해서 더군다나 이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어떻든 그 이란도 지금 그 핵을 개발하다가 지금 네. 그 결국 미국의 압박 때문에 지금 중단을 해야 될지 말지 이런 기로에 서 있는 거잖아요. 결국 핵 문제잖아요. 네. 그죠? 이란은 뭐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렇죠. 이 핵 이슈와 관련해서 이 핵 이슈라는 게 북한에서도 가장 지금 중요한 이슈잖아요. 근데 지금 뭐 이 그 이란의 핵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뭐 계속 그 핵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군사 공격을 계속 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선제 공격이죠. 가고 있죠. 네. 근데 지금 이란이 특히 그러면 이 미국하고 협상을 못하는 이유가 미국을 못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협상을 하다가도 공격을 하고 뭐 이런 미국을 어떻게 믿냐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물론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란을 대하는 거하고 북한을 대하는 건 다르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이건 똑같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미국을 신뢰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이게 이제 아주 이제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역적인 인식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19년에 하노이 때 이미 한번 직접 당한 거 있다고 생각하고 김정은은 이번에 이란 보니까 아니 협상 중에 뒤통수를 때리네. 그렇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진짜 못 만나겠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아직도 이 북미 간의 어떤 대화를 대화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는 뭐 그래서 중국에게 뭐 중재를 부탁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네. 제가 볼 때는 북미 관계는 이란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란과 북한은 다르다. 많은 차이점이 있죠. 그렇지만 북한의 관점에서 네. 내재적 관점에서 보면 해석하면 북한은 미국하고 특히 이 트럼프 행정부 임기 안에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대화한다. 그거는 저는 상상이 어렵다. 이제 그렇게 결론을 좀 내셨어요, 교수님.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결국 이게 이제 미국이 이스라엘을 제대로 지금 통제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이 점점 쇠퇴하고 있는 걸 또 저는 그 북한이 굉장히 주목할 거다. 저는 북한 연구자로서 보면 미국이 이렇게 힘이 빠지고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다가오는 중간 선거에서 그 결국 의회 의석을 다수석을 차지를 못하잖아요. 네. 그래 이제 더 힘이 빠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원 넘어가면 이런 특히. 상황을 보면 결국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보다 더 긴밀한 연대를 통해서 생존과 발전을 모색하는 게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미국의 힘이 쇠퇴하는 부분, 미국을 불신하는 부분, 이 두 부분이 결국 이 북한의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지금 여러 가지 선택, 심지어 이제 중국하고 군사적 협력까지 할 가능성을 열어놓는 그런 상황을 만든다. 그 저는 보거든요. 제가 또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김정은 위원장은요, 러시아든 중국이든 어느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가장 경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의존하고 있잖아요. 무역 관련해서는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는데 이 사람은 이런 특정 무역이든 경제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결국 정치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걸 지금 가장 경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번에 시진핑, 김정은 간의 어떤 정상회담 합의를 많은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게 있지만은 그래서 중국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전방위적 협력을 막 강조를 하고 이행을 강조하고 있지만 오히려 노동신문의 논조나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오히려 북한 쪽에서 약간 더 신중한 느낌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경계심이 상당히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 그 톤 조절을 하는 톤 이유가. 조절하고 있다. 네. 일단 그렇게 봐야 합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아까 이제 첫 번째 질문부터 그냥 베이징에서 앉아서 손님 받던 시진핑이 평양까지 간 이유, 그리고 보통 이제 국가 관계를 이렇게 표현할 수 없지만 국제 정치라는 거 워낙 냉정하고 또 현실이니까 사실 중국과 북한을 비교할 거리가 없잖아요. 이게 뭐 국가의 사이즈로 보나 인구로 보나 GDP로 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을 원하는 그런 상황. 소위 갑을 관계로 본다면 을이 뭔가 우리 이만큼 해서라고 막 뻥튀기를 해야 될 텐데 오히려 북한은 톤 조절을 하고 시진핑의 군사 막 이런 협력을 더 강조하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좀 낯설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이게 정말 이번 정상회담이라는 거는 그냥 7년 만에 갔다 그 자체가 아니라 굉장히 역사적으로 변곡점 가운데 있다는 걸 시진핑이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아주 뭐 정확한 그 어떤 포인트를 짚으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은 냉전 붕괴 이후 네. 냉전 붕괴 이후 최고 수준의 어떤 북중 관계를 지금 일단 보여주고 있다. 네. 물론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지만 군사 안보 측면, 정치적 측면, 외교적 측면의 협력뿐만 아니라 이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경제 협력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또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 과도한 중국에 대한 의존들을 경계하면서도 지금 그 이제 김정은 위원장 그런 머리를 쓸 거예요. 아 이때가 기회다. 지금까지 뭐 중국이 계속 유엔 안보리 제재를 핑계로 네. 자기들이 얻고자 싶은 거, 얻고자 하는 것을 지금 제대로 못 얻었다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어떻든 요 기회가 또 이런 중국이 항상 자기들한테 이렇게 부탁하는 식으로 또 다가오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골든 타임인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경제 협력 예를 들면 지금 이번에도 이렇게 중국도 이제 북한의 이런 속내를 잘 알기 때문에 상당히 포괄적인 경제 협력 카드를 일단 던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경제 협력이 잘 진행이 되면 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이 군사 협력도 연결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어느 한쪽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선순환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협만 잘 되고 군사 협력만 잘 되는 그 앞으로의 전망은 그거는 그런 식으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같이 움직인다. 이건 완전히 그 선순환이 돼야 되거든요. 네네. 지금 네. 그런 맥락에서는 예를 들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이라고 해서 지금 얼마 전에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 뉴욕타임즈 네, 보도 네. 보셨잖아요, 네. 그죠? 최상훈 기자가 쓴. 뭐. 지금 그리고 실제로 이제 북한을 다녀오신 그 외국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선진국보다 더 화려한 게 이제 평양에 새로 조성된 거리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뭐 그 화려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인프라들 다양한 소프트웨어들 이런 것들이 지금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뭐 우버 택시처럼 뭐 우리 카카오 택시처럼 이제는 QR 코드로 또 입력하고 또 결제하고 그리고 또 그 평양에 화성거리라고 있는데 그 화성거리에 있는 마트를 어떤 분이 다녀왔어요. 네네. 외국인 다녀왔는데 그걸 이제 SNS에 올렸는데 그거 보면요 마트가 정말 뭐 우리 그 강남에 있는 웬만한 마트보다도 더 잘 이렇게 현대화된 마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강조하는 건 뭔가 하면 이런 네. 외형만이 우리가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그 내용들, 그 마트를 채우는 다양한 물건들이라든지 어떤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중국 그 어떤 중국에 있는 내용들, 네네네. 중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실제로 이제 상품이나 물자 상품들 이런 이런 것들. 것들이 그대로 다 네. 복사돼 왔다는 거예요. 물론 또 북한식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약간 또 다른 형태로 운영은 되지만 지금 중국에 출장 가면 현금이 필요 없거든요. 다 이제 QR이나 이런 QR 걸로. 코드로 결제를 하거든요. 뭐 위챗이라든지 뭐 이렇게 결제하잖아요. 네. 지금 북한이 지향하는 것도 지금 무현금 결제 시스템을 지금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걸 전면화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상당 수준의 ICT 통신 그 인프라가 또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기술들이나 그런 관련된 그 소재 부품 장비 같은 게 어디서 들어오겠어요? 근데 제가 저 이제 여러 가지 사진을 보다가 연합뉴스에 이제 북한 섹션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주 들어가서 보는데 얼마 전에 손전화기, 휴대폰. 근데 북한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손전화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어쨌든 봤는데
얘들 언제 이런 거 만들었지라고 생각하다가 아니지 얘들 미사일도 만든 애들이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어쨌든 뭐 기술력이 있을 테니까요. 근데 제가 근본적으로 좀 궁금했던 게 최근에 뭐 뉴욕타임즈 최상훈 기자도 썼고 뭐 월스트리트저널도 그렇고 여러 매체가 보도를 했습니다만 그러잖아도 중국의 90% 이상 혹은 95%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방적으로 모든 무역과 경제에 이것을 의존하고 있어서 그 자체가 본인들한테 굉장히 약점이 됐는데 그럼에도 그러니까 사이 안 좋다 해도 그건 어느 정도 또 유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시진핑 만나서 더 이제 뭐 경제 협력 한다고 하면 거의 뭐 100%까지 가는 거 아니야? 이걸 약간 좀 조절을 해야 되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결국은 또 중국을 찾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건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예, 이제 북한의 의도는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과도하다는 수식어가 도대체 어느 정도가 과도한 건지 과도하지 네. 않는 건지 그건 이제 별개 문제인데 네. 근데 이제 북한이 저렇게 발전하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화려한 거리를 만들고 또 그에 부합하는 나름대로 세련된 소프트웨어를 장착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현대화돼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북한의 엘리트들이라든지 그 주민들의 수준들이 의식 수준이 자꾸 높아가면 네네. 정권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는 계속 이걸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변화가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북중 관계의 이런 변화를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쨌든 네. 북한이 개방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까 이제 핸드폰 얘기도 했지만은 사실 이 핸드폰은 북한이 그 자기들이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상당수 그 부품들은 다 중국에 수입하는 겁니다. 네, 이게 껍데기만. 예, 뭐 아시지만 핸드폰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부품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뭐 반도체도 들어가야 되고 북한이 반도체 생산합니까? 못 하잖아요, 그죠? 결국 다 수입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어떻든 지금 북한이 중국과의 어떤 공급망, 네. 또 러시아의 대체 공급망.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이제 적대적 두 국가를 우리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참 씁쓸한 얘기지만 이 북한이 대안적 공급망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남한하고는 뭐 상종 안 하고 뭐 네. 전혀 교류 협력할 필요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중국, 러시아하고 더 깊숙하게 그렇죠. 이 시스템에 지금 젖어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시진핑 주석이 그 얘기한 중에 하나가 합의한 것 중에 하나가 전면적 국경 개방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물론 뭐 농업 얘기도 하고 과학기술 얘기도 하고 뭐 인프라 얘기도 했지만 전면적 개방에 갖는 의미. 네. 당장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민항기도 띄운다고 하고 네네. 뭐 여객 열차도 더 이제 최근에 시범운행도 하고 그것도 이제 편수도 늘린다 그러고 네. 뭐 근데 이런 것들 의미하는 게 뭔가면 이게 되려면 결국 이제 물리적 인프라도 늘어나야 되잖아요. 네. 정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사람이 오고 가고 물자가 오고 가고 막 이른바 이제 삼통이 되는 거예요. 동행, 통신, 통관이 확 늘어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거는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가장 우려해왔던 그 의존도, 과도한 의존도가 점점 심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점차 그렇게 되네요. 네. 중장기적으로 보면 네네. 과연 그러면 이런 상황을 김정은 위원장이 예상하고 있을까?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그래서 북한이 지금 사상 통제 엄청나게 하고 그 반동법인가 만들어서 그 많은 네. 휴대폰을 지금 그 공급을 하고 판매를 하면서도 네. 아주 엄격하게 지금 통제를 하고 디지털 네. 통제라고 해서 네. 휴대폰을 사용하게 만들면서도 실제로는 다 휴대폰을 통해서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 통화 내용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을 다 지금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디지털 통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하는 나라가 또 대표인 나라가 어느 나라냐? 중국하고 그게 또 똑같네요. 중국. 그렇게 서로 지향하는 바가 비슷하니까 정권끼리. 그러니까 미워도 다시 한번 이렇게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지금 북중 관계가 말씀대로 미워도 다시 한 번이 아니고 정말 뭐 이게 이제 뗄 수 없는 이런 그 시스템 통합을 네. 지금 가고 있다는 게 네. 그러니까 그 어떻든 시진핑 정권도 권위주의 정권이잖아요. 그럼요. 네. 응? 북한도 뭐 권위주의 정권이고 이게 이해가 일치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동안 유엔 안보리 제재를 준수한답시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막았던 또는 또 수위를 좀
그 조절했던 이런 북중 관계가 이제는 이 내용만 보면 이번에 합의 보도문만 보면 이걸 완전히 전면 개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펼쳐질 북중 관계가 어떤 식으로 이제 달라질 건지 그걸 우리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은 또 예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힘이 빠져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시잖아요. 사실은 우리 작년 뭐 에이펙 전까지만 해도 혹시 트럼프가 에이펙에 왔다가 뭐 오고 가는 길에 김정을 만나는 게 아니냐, 저쪽 거기 뭐 비행기 길도 열렸다는데 저쪽으로 가시는 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희망 섞인 기대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2월 28일 이란 전쟁을 겪고 이번에 시진핑의 평양행을 보면서 여러 가지 장면들이 계속 남북 간의 대화를 막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막는다기보다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북미 간의 만남은, 트럼프와의 만남은 더욱더 어려워질 거야. 그게 한반도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안 좋잖아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동영 장관은 지금 못 빠지게 대화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볼 때는 네. 정말 이게 구조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 뭐 세상 일이라는 게 우리의 의도대로 뭐 인간의 의도대로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또 어떤 우리가 예상치 못한 뭐 돌발 변수에 의해서 또 뭐 변화가 될 가능성은 뭐 1%라도 있는 거죠. 뭐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는데 어떤 제가 볼 때 지금 돌아가는 현상으로 봐서는 북미 대화는 저는 종쳤다. 이거는 뭐 제가 좀 이게 심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지금 볼 때는 세게 얘기하시는군요. 예, 그런 거죠. 네. 왜냐하면 미국이 정말 뭐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고 이 현상을 지금 이렇게 북중 간의 정상회담 결과를 좀 더 이제 자기들도 좀 뼈아프게 해석을 해서 그러면 우리도 정말 북한이 원하는 네. 그런 카드를 들고 가서 어떻게 북한을 한번 설득해서 뭐 그럼 새로운 북미 관계를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불가능한 구조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중국이 예전에는 미국이 중국을 압박해서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식으로 해서 뭔가 그래도 네네. 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잖아요. 그랬었죠. 우리 정부도 그런 걸 어느 정도 좀 기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거의 어려운 구조라고 이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질문을 주셨지만 우리 네. 정부 어떻게 하냐. 사실은 이게 이제 단기간에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 어떤 이 현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상황은 이미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한중 정상회담 지난 1월 달인가요? 우리가 2월 달이죠. 그래도 네. 이재명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 간에 또 한중 정상회담에서 네, 상당히 했었죠. 돈독한 또 뭔가 새로운 한미 관계 한중 관계를 또 만들어가는 또 그 신뢰를 또 쌓고 저는 그것 만약에 이제 한중 관계마저 그 과거 정권 같았으면 정말 훨씬 더 어려웠을 겁니다. 끔찍하죠. 네. 그렇지만 중국도 제가 이제 중국도 자주 가면서 제가 중국 학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중국은 여전히 그래도 이 북한하고 저런 관계를 가져가면서도 한국과의 협력에 따른 어떤 실익이 더 크다는 걸 또 잘합니다. 저는 그게 중요한 우리의 네. 레버리지라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뭐 제조업 경쟁력부터 시작해서 나름대로 이 공급망 관련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적인 경쟁력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우리하고 협력 필요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 또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네. 일본과는 적대 관계 있지만 또 한국을 어떻게 또 적당하게 또 자기 네. 편으로 끌어들여서 활용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또 늘 어떤 전략적 가치를 또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여전히 우리도 지금 나름대로 레버리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남북 관계잖아요. 남북 관계 관련해서는 북한이 저렇게 이제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아예 그냥 저렇게 헌법화도 시켜놓고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우리의 어떤 경쟁력 뭐 그게 꼭 뭐 군사 안보 분야가 아니더라도 정말 그 중국도 우리를 무시 못하고 러시아도 우리를 무시 못하고 딱 보니까 북한도 우리를 무시 못할 정도의 국력을 신장시켜 놓는 거 그게 지금으로서 저는 최선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북한의 마음을 어느 순간에 움직일 수 있는 거지. 네. 북한을 직접적으로 겨냥을 해서 우리가 뭐 북미 회담을 중재를 한다든지 뭐 북한의 비핵화를 또 뭐 반복해서 자꾸 그냥
외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해 갖고는 오히려 북한 입장에서는 더 이제 이 남한과의 어떤 관계를 네네. 뭐랄까 외면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결국 지금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대한민국 정부를 보는 기본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그 관점이 뭔가하면 결국 미국에 대한 전략적 자율성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네네네. 그러니까 미국 우리 대한민국의 매력도가 높아지고 또 글로벌 경쟁력이 점점 올라간다는 거 강화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국 대한민국은 미국의 어떤 영향력 아래 있다. 북한은 노골적으로 조롱을 하죠. 자율성이 없다. 네네. 이런 평가가 계속 유지되는 한 네. 우리는 어떤 레버리지나 카드를 써도 사실은 북한을 움직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회적인 카드를 쓰든 직접적인 카드를 쓰든 하여튼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대응을 준비를 치밀하게 해야 되는 거지. 네네. 뭐 단기적으로 또는 북한을 직접 겨냥해서 뭐 메시지를 보내고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뭐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네, 물론이죠. 보다 보다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북한이 뭐 자체적으로 뭐 핵이라는 무기를 개발한 게 사실 90% 이상일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나라 자체가 강해서가 아니라 왜냐면 전 세계에서 거의 최하위권의 수준이지 않습니까? 자체가 강한 게 아니고 주변 정세가 그냥 북한을 찾게 만들어. 예를 들어 푸틴이 평양 가게 만들고 시진핑이 평양 가게 만드는 건 결국 이제 주변 환경이자 북한이 가진 나름의 레버리지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국력을 쌓고 레버리지 쌓고 뭔가 좀 더 많은 옵션들을 만들어 놔야지만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린다. 뭐 그렇게 좀 정리를 그렇죠. 해볼 수도 있겠네요. 거의 네.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그대로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미국 이런 나라들이 우리를 찾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뭐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책을 홍보를 해서 설득을 해서 그 방향도 가게 만드는 거는 그거는 아주 일시적인 어떤 현상 관리는 될 수 있지만 보다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는 길을 하는 것은 그거는 진짜 역부족이다.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이거 그래도 하나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김주애. 김주애. 참 일단 키가 많이 컸더라고요. 아버지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근데 최근에 이게 6월 그러니까 올해 이번 달 초입니다. 작년에 진수식하다가 좌초됐던 게 바로 이거죠. 강건호라고. 네, 강건호. 5,000톤급이라고 주장하는 그 강건호. 그래서 작년에 관계자들이 엄청나게 혼났다고 하는데 이번에 다시 진수식을 뭐 열었는지 어쨌든 김주애가 또 다시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제스처가 사실은 뭐 어느 나라는 마찬가지지만 어디 섰느냐, 뭐 의전의 문제, 누가 먼저 발언하느냐, 누가 더 높은 데 앉았느냐 이거 다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이제 딸이라고 해도 뭔가 예전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것 같고 조금 더 공세적인 제스처인 것 같아요. 김주애 위상을 지금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일단 뭐 우리 국정원에서도 이제 사실상 후계자 수업을 좀 하고 있다. 네. 저도 이제 의견에 평가에 이제 동의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사진 굉장히 상징적인 사진인데 방금 보여주신 사진이 그거 보면 제가 보는 관점은요. 김주애가 자기 의견을 뭔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듣고 있어요. 네, 표정이 그래요. 네. 아니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가리키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13살 여자아이가. 제가 이제 저는 매일 뭐 어떻든 북한 노동신문을 이제 보고 이렇게 매일 이렇게 북한을 관찰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제 김주애가 완전히 이게 막 급성숙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루가 다르게 어떤 뭐 표정이라 할까, 제스처라 할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단순히 다소곳이 아버지가 하는 얘기를 듣거나 또는 뭐 현장을 바라보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고 아니더라고요. 본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단계에
후계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번에 지금 저는 네. 이번 북중 정상회담 때 김정일가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거든요. 네, 다들 나오나 안 나오나? 예, 궁금했어요. 왜 그렇게 또 예상했냐면 그 시진핑 주석이 노동신문 기고문에서 대를 이어 북중 관계를 공고하게 개선 발전시켜야 된다. 네. 그 표현을 3번 정도 했어요. 그 기고문에서만 기고문에 3번. 2번인가 네. 3번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게 이 대를 이어 북중 간의 우호 협력 친선 관계를 이어나가야 된다. 이게 한 번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대를 이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는 옛날하고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김주애 때문에. 그래서 결국 4대 세습을 시진핑 주석도 인정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가장 좋아할 만한 말이 2마디거든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표현과 김주의 4대 그 후계 세습을 인정하는 부분.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북한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거든요. 네네. 약간 실리적인 측면은 별개로 치더라도. 근데 그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그 만찬 첫날 그 환영 만찬이라든지 또는 뭐 다음날 가는 날이라도 김주애가 나와서 이렇게 배웅하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어요. 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저도 좀 고민하고 있는데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떻든 이번에 아마 그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주애 얘기도 저는 했을 거라 봐요. 안 할 수가 없다고 봐요. 왜냐면 작년에 전승절 때 예. 베이징 갈 때 같이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가 뭐 이렇게 활동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죠. 첫날만 그 어떻든 기차에서 중국 측에서 그 김정은 위원장을 맞이하러 나온 네. 사람들이거든. 김주애도 보고 뭐 그나마 하고 또 가는 날만 보고 이랬는데 그렇죠. 그 어떻든 지금 김주애의 위상은 거의 후계자 위상으로서 지금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좀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구축함 그 북한이 지금 해군력 그 현대화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프로젝트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배를 타고 가면서 김주애한테 여러 가지 이것저것 가르치기도 하고 지금 시범 운항을 하거든요. 이제 네. 본격적으로 이제 그 운항하기 이전에 시범적으로 운항을 하는 그 장면인데 네. 그걸 가지고 이제 김주애한테 이런저런 가르치고 그 관련된 기계 조작을 다 옆에서 하게 하고 지켜보고 근데 제가 봤을 때 김주애가 이제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거 그리고 또 주변에 서 있는 측근들에게도 네. 뭔가 이제 아마 그런 장면이 나올 거죠. 이제 뭔가 지시하는 장면 이런 것까지 이제 나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네. 뭐 지금 북한 체제는 이런 지금까지 이렇게 높아진 핵 그 보유국으로서 전략 국가의 위상을 유지하면서 네. 이제 후계 체제를 어떻게 더 확고하게 다져 나가느냐, 그 다져 나가기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걸 많이 이제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덧 4년이 지났네요. 김주의 모습을 드러낸 게 2022년 그 화성 17호 앞에서 보고 다들 너무 놀래가지고 저 어린아이를 ICBM 앞에 데려고 나온다고? 그래서 다들 이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그들 체제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자산이고 무기가 ICBM이고 핵이니까 그 앞에 김주애를 반드시 데리고 갔어야만 하는 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인가요? 뭐 몇 년까지 뭐를 만들고 뭐 잠수함도 만들고 김정은이 막 지시를 내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벤트마다 거의 김주애가 빠지지 않고 나오는 모습을 보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번에 뭐 꽃다발이라도 전달하나 이 생각을 상상을 잠깐 했는데 아예 일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서 참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후계자의 모습 그렇죠. 자기 의견을 개진하면서 이제 후계자의 모습으로 거의 완성돼 가고 있는 모습이다. 나이만 조금 더 들면은 된다. 근데 이제 예, 우리가 13살. 물리적 나이가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물리적 그렇습니까? 나이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13살인데 사실상 제가 볼 때는 그 20살 이상의 어떤 성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네, 또 네. 지식을 주입시키고 있고 뭔가 특별한 과외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후계자로서의 처신에 걸맞는 또는 그 사고와 또 인식에 걸맞는 모든 환경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주애의 어떤
육체적 또는 이렇게 물리적인 나이. 그런 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지금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 빼고 가장 중요한 경험을 김주애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전략 무기 개발뿐만 아니라 또 경제 발전, 민생과 관련된 영역 지금 다 있잖아. 더군다나 뭐 당 간부 학교에 가서 그런 교육 시설도 보고 네. 지금 뭐 예를 들어 화성거리 그 편의 시설도 같이 보고 맞아요. 지금 거의 모든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나이만 그 물리적으로 어리지 실제 지금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은 북한 내에 있는 어느 엘리트나 그 간부들보다도 더 많은 경험을 가장 중요한 경험을 지금 김주애가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걸 얼마나 어린 나이에 잘 소화하고 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주애는 그 지금 압축적으로 가장 많은 정말 북한 지도자 후계자만이 할 수 있는 경험을 다 하고 지금 있다. 하고 있다. 네.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하긴 뭐 리설주, 김여정 다 뒤로 물리고 제일 앞에 김정은과 함께 있는 유일한 사람이 김주애고, 그리고 뭐 그 장군들도 다 무릎 굽히고 90도로 인사하고 이런 것 보면은 사실상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읽으면 된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 한반도 정세부터 국제 정세까지,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 이런 삼각 함수 뭐 더 있죠. 또 한미일 관계까지 해서 이 굉장히 복잡한 방정식인데 서로 어떤 변수들이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기회가 되면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대 이물출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